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대한민국에서 발생한 가장 미스터리한 사건 중 하나로 집안에서 두 모녀가 참혹하게 살해되었으나 남편에게는 너무나도 완벽한 알리바이가 있었던 사건입니다. 피해자의 사망 추정 시간을 두고 수많은 법의학적 논쟁이 오가며 이른바 한국판 OJ, 심슨 사건 혹은 치과의사 모녀 살인 사건으로도 불리는 이 비극적인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사건의 무대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동입니다. 수성구는 대구의 핵심 교통요지이자 번화가로 손꼽히는 곳입니다. 사건의 주인공인 윤지수 1967년 3월 12일생. 당시 34세는 실력을 인정받는 전문 치과 의사였고 그녀의 남편 강민우 1965년 8월 5일생. 당시 36세는 외과 의사였습니다. 두 사람은 1995년에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결혼 후 지수는 가족이 운영하는 치과에서 일하기 시작했고 병원 운영이 잘 되어 부부는 경제적인 어려움 없이 풍족한 생활을 누렸습니다. 1998년 부부에게 사랑스러운 딸 강서아 1998년 4월 10일생. 당시 3세가 태어나면서 세 가족은 수성구 범어동에 위치한 한 아파트 8층 802호에 보금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아파트의 구조를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면 로비가 나오고 복도 왼쪽으로는 다용도실과 주방이, 주방 옆으로는 거실이 있습니다. 복도 오른쪽에는 평소 비워두는 두 번째 침실이 있고 그 옆으로 화장실과 욕실, 그리고 가장 안쪽에 안방 메인 침실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밤이 되면 부부와 어린 딸은 이 안방에서 함께 잠을 잤습니다. 부부가 결혼한 지 6년째 되던 2001년 3살배기 딸과 함께하는 이들의 삶은 겉보기에 완벽했습니다. 당시 남편 강민우는 대구 동성로에 개인 성형외과를 개업하기 위해 대출을 받아 한창 개원 준비를 하던 중이었습니다. 앞으로 펼쳐질 밝은 미래만 남아있을 것 같았던 이 가족에게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끔찍한 비극이 들이닥칩니다. 시간을 거슬러 2001년 11월 14일 수요일 아침으로 가보겠습니다. 그날 오전 9시 10분경 범어동의 해당 아파트 8층 베란다에서 갑자기 하얀 연기가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이를 발견한 아파트 경비원이 다급히 8층으로 뛰어 올라갔습니다. 연기는 정확히 802호에서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경비원이 문을 세차게 두드렸지만 안에서는 아무런 인기척이 없었고 현관문은 굳게 잠겨 있었습니다. 내부에서 화재가 발생한 위급 상황임을 직감한 경비원은 즉시 119에 신고했습니다. 신고를 받고 10분 만에 현장에 도착한 소방대원들이 문을 강제로 개방하고 진입했을 때 안방에서는 거센 불길이 일고 있었습니다. 안방 옷장 중간 부분이 불타고 있었고 그 안의 옷가지들은 이미 새까맣게 타버린 상태였습니다. 옷장 옆 침대 시트와 안방 벽지 역시 불에 타 그을리고 벗겨져 있었습니다. 소방대원들은 신속하게 화재를 진압했고 더 이상의 위험 요소가 없는지 집안 곳곳을 수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한 소방대원이 화장실 문을 열었을 때 그는 평생 잊지 못할 끔찍한 광경과 마주하게 됩니다. 물이 가득 찬 욕조 안에 여성과 어린 여자아이의 시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즉시 경찰이 호출되었고 요란한 사이렌 소리와 함께 수많은 경찰 병력이 도착해 현장을 통제하고 감식에 돌입했습니다. 화장실에서 발견된 시신은 바로 34세의 윤지수와 그녀의 3살 난 딸 서아였습니다. 윤지수는 물이 찬 욕조 안에 엎드린 채 발견되었는데 상의는 벗겨져 있었고 하의 속옷은 무릎까지 내려가 있는 기이한 형태였습니다. 그녀의 목과 팔에는 긁힌 상처가 있었고 목에는 무언가에 강하게 졸린 흔적이 선명했습니다. 또한 그녀의 눈에는 콘택트 렌즈가 끼워져 있었습니다. 반면 딸 서아는 욕조 안에 똑바로 누운 자세였으며 반소매 티셔츠에 기저귀를 찬 상태였습니다. 어린아이의 목에도 선명한 교살 흔적이 있었으나 그 외에 다른 외상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법의학 부검 결과 윤지수가 성폭행을 당한 흔적은 없었으며 두 사람의 직접적인 사이는 모두 경부 압박에 의한 질식사로 밝혀졌습니다. 명백한 살인사건이었습니다. 경찰은 현장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싱크대에는 채 씻지 않은 식기들이 남아 있었고 식탁 위에는 아이의 젖병이, 욕실 화장대 위에는 윤지수의 안경이 놓여 있었습니다. 안방에서 발견된 그녀의 지갑 안에는 51만 8천 원의 현금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현관문은 잠겨 있었고 창문 역시 파손된 곳이 없었습니다. 즉, 외부에서 무단으로 침입한 흔적이나 격렬하게 다툰 흔적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802호 내부에서는 가족 3사람의 지문 외에는 어떤 외부인의 지문도 나오지 않았으며
범행에 사용된 도구 역시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외부에서 이 아파트 802호로 들어갈 수 있는 경로는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경비실을 지나쳐 들어오는 정상적인 출입구였으나 그날 당직을 섰던 경비원은 수상한 외부인이 출입하는 것을 전혀 보지 못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두 번째는 1층 비상구 통로를 이용하는 것이었는데 이 통로는 쇠그물망으로 막혀 있었고 문도 굳게 잠겨 있어 외부인이 임의로 드나들 수 없는 구조였습니다. 경찰이 현장 조사를 벌이던 중 남편 강민우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내와 딸이 살해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그는 그 자리에서 무너져 내렸습니다. 경찰은 그가 진정된 후 당일 행적에 대해 물었습니다. 남편은 이렇게 진술했습니다. 오늘은 제 개인 병원의 공식 개원일이었습니다. 아침 7시에 집에서 아침을 먹고 저 혼자 먼저 병원으로 출발했습니다. 아내와 딸도 저와 함께 아침을 먹었고 제가 집을 나설 때까지만 해도 두 사람은 아무 이상 없이 무사했습니다. 저는 아침 8시에 병원에 도착해 개원식에 참석했으며 그곳에 수많은 하객이 있었기 때문에 제 알리바이는 모두가 증명해 줄 수 있습니다. 당시 강민우의 병원은 동성로에 있었고 범어동 자택에서 그곳까지는 출근길 차량 정체를 고려할 때 약 1시간 정도가 소요되는 거리였습니다. 게다가 아파트 경비원 역시 아침 7시경 강민우가 출근하는 모습을 목격했다고 진술하여 그의 알리바이는 완벽하게 입증되는 듯 했습니다. 사건 현장에서 귀중품이나 현금이 전혀 사라지지 않았고 강제 침입의 흔적도 없었기에 경찰은 범인이 안방에서 모녀를 살해한 뒤 성폭행 살인 사건처럼 위장하기 위해 고의로 윤지수의 옷을 벗겼을 것이라 추정했습니다. 이후 범인은 시신을 욕실 욕조로 옮기고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안방에 불을 지른 뒤 문을 잠그고 도주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현장의 특성을 종합해 볼 때 이는 면식범에 의한 원한 살인일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경찰은 범인이 윤지수와 가까운 인물이며 신원이 발각될 것을 우려해 방화라는 극단적인 수단을 썼을 것이라 판단했습니다. 수사팀은 윤지수의 주변 인물들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한 동료로부터 윤지수가 인테리어 디자이너인 한 남성과 내연관계에 있었다는 결정적인 진술을 확보합니다. 경찰은 즉시 이 내연남을 찾아 나섰으나 사건 발생 시간대 그의 알리바이는 확고했습니다. 그는 현장 근처에 가지 않은 것이 입증되어 용의선상에서 배제되었는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그는 사건 직후 한국을 떠나 행방이 묘연해졌습니다. 경찰은 지수의 일기장도 찾아냈는데 그곳에는 남편과 함께 누워 있을 때도 나는 그 사람을 생각했다라는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여기서 그 사람은 인테리어 디자이너를 지칭하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이 단서들을 바탕으로 경찰은 남편 강민우가 아내의 외도 사실을 알아채고 격분하여 모녀를 살해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었습니다. 강민우에게는 강력한 살해 동기가 존재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그가 정말 범행을 저질렀는지 확인하기 위해 피해자들의 정확한 사망 시간을 밝혀내는 것이었습니다. 사건 당일 오전 11시 30분 법의학자들이 시신을 검안했을 때 시신에는 이미 시반 라이벌 몰티스이 뚜렷하게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시반이란 사후 혈액순환이 멈추면서 중력에 의해 혈액이 몸의 아래쪽으로 쏠려 피부에 나타나는 반점을 뜻합니다. 예를 들어 시신의 허벅지나 종아리 뒤쪽에 시반이 집중되어 있다면 사망 후 오랫동안 앉은 자세를 유지했음을, 등과 엉덩이에 고르게 분포되어 있다면 누운 상태로 사망했음을 의미합니다. 시반의 형성은 크게 3단계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적혈구 침전기 하강기로 보통 사후이 4시간 빠르면 30분, 8시간에 나타나며 이때 시반을 손가락으로 누르면 주변으로 피가 흩어져 일시적으로 반점이 사라졌다가 손을 떼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옵니다. 두 번째는 확산기로 사후 약 12시간, 빠르면 8, 10시간 전후로 나타나며 이때는 시반을 눌러도 쉽게 사라지지 않고 체위를 바꿔도 기존의 시반이 지워지지 않습니다. 세 번째 침투기에 이르면 사후 2일째에 접어들어 색소가 조직 깊숙이 스며들며 완전히 고정됩니다. 윤지수의 시신이 엎드린 채 발견되었을 때 그녀의 몸 앞면 오른쪽 다리 허벅지 긁힌 상처 주변 포함에는 많은 시반이 관찰되었습니다. 법의학팀은 이 정도의 시반이 형성되려면 검안 시점 오전 11시 30분으로부터 최소 6, 8시간 전에 사망했을 것이라 추정했습니다. 즉, 사망 추정 시간은 당일 새벽 3시 30분에서 5시 30분 사이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또한 사후 일정 시간이 지나면 근육이 수축하며 관절이 굳어지는 시간, 리걸 몰티스 현상이 일어납니다. 보통 사후 3, 4시간에 턱이나 목에서 시작되어 전신으로 퍼지고
24, 48시간이 지나면 다시 풀리기 시작합니다. 검안 당시 윤지수의 손가락 관절은 단단히 굳어 있었습니다. 이 시간의 정도를 바탕으로 추정한 사망 시간 역시 최소 6, 12시간 전, 즉 전날 밤 11시 30분에서 당일 새벽 5시 30분 사이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검 결과 그녀의 위장에서는 미역국, 밥알, 양배추 등 전날 밤에 먹은 음식물 찌꺼기가 약 480지가량 남아 있었습니다. 음식물의 소화 진행 상태를 근거로 법의학자는 식후 소요 시간을 계산하여 사망 시간이 밤 11시 30분에서 새벽 4시 사이일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세 가지 법의학적 지표 시반, 시강, 위내용물을 종합하여 검찰 측 법의학팀은 윤지수의 사망 시간이 사건 당일 오전 7시 이전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오전 7시 이전이라면 남편 강민우가 집을 나서기 전이므로 그가 범행을 저지를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충분했습니다. 경찰은 즉시 강민우를 연행하여 강도 높은 조사를 벌였습니다. 그는 아내의 외도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주장했습니다. 한 달 전쯤 아내의 내연남인 인테리어 디자이너를 우연히 마주친 적은 있지만 그저 평범한 지인인 줄 알았을 뿐 의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경찰이 강민우의 소지품을 압수수색하던 중 그의 운동복 바지 주머니에서 영화 제목들과 비디오 대여점 상호가 적힌 메모지를 발견합니다. 그중 눈에 띄는 영화가 하나 있었는데 바로 1992년 개봉한 미국의 심리 스릴러 영화 위험한 독신녀 싱글 화이트 피메일이었습니다. 워런, 이 영화에는 여주인공이 한 남성을 살해한 뒤 시신을 욕조에 유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번 사건의 범행 수법과 소름 끼치도록 유사했습니다. 강민우는 그 영화를 본 적도 없고 내용도 모른다고 극구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메모지에 적힌 대여점을 찾아가 대여 기록을 확인한 결과 사건 발생 약 2년 전인 1999년 10월경에 그가 처음 이 비디오를 빌려 5일간 보관했던 기록이 나왔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로부터 8개월 뒤 다른 동네의 대여점에서 같은 비디오를 또다시 빌려 꽤 오랜 시간 연체까지 해가며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경찰은 그가 완전 범죄를 꿈꾸며 영화 속 살해 수법을 반복해서 연구하고 학습했을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그는 영화를 본 적이 없다고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이어진 주변인 조사에서 평소 얌전하고 내성적인 성격인 강민우가 장모와의 갈등이 극에 달해 관계가 최악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경찰은 그가 장모로부터 받은 모욕감과 스트레스를 속으로 사기다가 아내를 향해 끔찍한 분노를 폭발시켰을 것으로 추리했습니다. 결정적인 정황 증거도 있었습니다. 강민우의 오른쪽 팔에서 초승달 모양으로 패인 손톱 자국 3개가 발견된 것입니다. 경찰은 범행 당일 밤 강민우가 뒤에서 아내의 목을 졸랐고 숨막혀 발버둥 치던 윤지수가 살기 위해 남편의 오른팔을 긁으면서 생긴 상흔이라고 추정했습니다. 하지만 강민우는 이를 강력히 부인하며 사건 당일 집에 돌아와 현장 진입을 통제당했을 때 아내와 딸을 잃은 슬픔에 벽을 치며 자신의 왼손으로 오른팔을 꽉 움켜쥐는 과정에서 스스로 낸 상처라고 해명했습니다. 장모와의 불화 역시 다툰 적은 있으나 살인을 저지를 만큼 심각한 문제는 아니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경찰은 강민우에게 사건 당일 아침 메뉴가 무엇이었냐고 물었습니다. 그는 콩나물국을 먹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앞서 언급했듯 피해자의 위에서는 미역국만 발견되었을 뿐 콩나물은 단 한 가닥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결백을 증명하기 위해 강민우는 자진해서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요구했습니다. 경찰은 이를 흔쾌히 수락했지만 심리 분석 결과 그는 거짓말 탐지기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거짓 반응이 나온 것입니다. 사건 발생 4일 뒤인 11월 18일 경찰은 추가 단서를 찾기 위해 802호 현장을 다시 정밀 수색했습니다. 베란다 쪽에서 끊어져 바닥에 떨어진 블라인드 조절줄이 발견되었습니다. 5개의 매듭이 20cm 간격으로 묶여있는 줄이었는데 감식 결과 끝부분이 날카롭게 잘려있고 불에 탄 흔적이 있었습니다. 주방 싱크대에는 전날 밤 먹은 그릇들이 고스란히 쌓여 있었고 건조대에는 깨끗하게 씻긴 그릇들이 있었습니다. 평소 지수는 낮에 쓴 그릇을 모아뒀다 밤에 한 번에 설거지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또한 식탁 위 젖병 2개 중 하나는 비어 있었고 다른 하나는 절반 이상 남아 있었습니다. 장모의 진술에 따르면 밤중 수유를 할 때 아이가 깨면 한 번에 반 병씩 총 4번을 먹이도록 젖병 2개를 세팅해 두는 것이 이 집의 규칙이었습니다. 사건 발생 약 9개월 후인 2002년 8월
이 사건의 1심 재판이 열렸습니다. 검찰은 법의학 부검 보고서를 제출하며 피해자들의 사망 시간은 분명 아침 7시 이전이며 남편이 집안에 있던 시간대임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거짓말 탐지기 실패 결과와 정황 증거들도 그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 강민우의 고의적 살인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그에게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강민우는 끝까지 혐의를 부인하며 즉각 항소했습니다. 이듬해인 2003년 9월 제2심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검찰은 1심과 동일한 증거들을 내세웠습니다. 방어에 나선 피고인 측 변호사 박준호는 매우 경험이 풍부하고 예리한 변호사였습니다. 박 변호사는 강민우의 무죄를 입증하는 길은 오직 하나, 피해자들의 사망 시간이 아침 7시 이후임을 증명하는 것뿐이라 판단했습니다. 남편은 7시에 이미 집을 떠나 알리바이가 성립했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 박 변호사는 스위스 출신의 세계적인 법의학 권위자 리처드 에번스를 전문가 증인으로 초빙하여 한국 검찰 측 법의학 소견을 정면으로 반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검찰 측 법의학자는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에 형성된 시반을 근거로 사망 시간을 검안 전 8시간 전으로 특정했습니다. 그러나 리처드 에번스 박사는 당시 피해자가 하해 속옷이 무릎까지 내려간 채 발견되었음을 지적했습니다. 속옷의 고무줄이 허벅지를 압박하면서 그 부위에 피가 몰려 시반처럼 보이는 붉은 자국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허벅지를 제외한 신체 다른 부위에서는 뚜렷한 시반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박 변호사는 검찰 측 법의학자에게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습니다. 부검 당시 피해자의 얼굴에 상처가 있었습니까? 법의학자가 그렇다라고 대답하자 박 변호사는 허를 찔렀습니다. 사실 법정에 선 검찰 측 증인은 피해자를 직접 부검한 담당 의사가 아니었습니다. 당신은 부검에 직접 참여하지도 현장에 가지도 않았으면서 사진만 보고 어떻게 확신합니까? 이 질문에 검찰 측 증인은 꿀먹은 벙어리가 되었습니다. 현장에 없었던 증인의 소견은 신빙성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사후 경직 시강에 대해서도 에번스 박사는 반론을 제기했습니다. 시강은 주변 환경과 온도에 따라 진행 속도가 천차만별이므로 이를 기준으로 사망 시간을 단정 짓는 것은 위험하다고 경고했습니다. 특히 시신이 물에 잠겨 있었는데 수온이 높을수록 시간과 시반 형성은 훨씬 빠르게 진행됩니다. 검찰 측은 검안 당시 욕조의 수온이 시신에 미친 영향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또한 위 내용물에 대해서도 박 변호사는 지수가 7시 아침 식사 때 미역국을 먹었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남편이 콩나물국을 먹었다고 지수까지 똑같이 먹으란 법은 없으며 사람마다 소화 속도 역시 다르므로 위 내용물만으로 사망 시간을 7시 이전으로 특정하는 것은 과학적 오류라고 주장했습니다. 가장 결정적인 반격은 콘택트 렌즈였습니다. 유족의 진술에 따르면 윤지수는 시력이 나빠 밤에 잘 때는 안경을 쓰고 아침에 외출을 준비하며 렌즈를 꼈습니다. 화장대에 안경이 놓여 있었고 부검 당시 그녀의 눈에 렌즈가 끼워져 있었다는 사실은 그녀가 잠에서 깨어 아침 준비를 마친 주간 낮 시간대에 살해당했음을 강력하게 시사했습니다. 불이 난 시간에 대한 화재 재현 실험 결과도 변호인 측의 주장에 힘을 실어주었습니다. 변호인단은 안방과 동일한 모형 세트를 짓고 옷장에 불을 내는 실험을 진행했는데 불을 붙인 지 약 10분이 지나서야 창밖으로 흰 연기가 새어나왔습니다. 11월 14일 당일 경비원이 연기를 발견하고 신고한 시간이 9시 10분이었으니 방화가 일어난 시간은 그보다 약 10분 전인 8시 25분에서 8시 35분 사이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그 시간 남편 강민우는 이미 수많은 하객과 함께 동성로 병원 개원식에 참석 중이었습니다. 수유 습관에 대한 검찰의 추론도 반박당했습니다. 규칙적으로 젖병을 먹인다는 것은 주변의 생각일 뿐 꼼꼼하지 못한 성격의 엄마라면 아이가 울 때마다 불규칙하게 젖을 물렸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무엇보다 변호인은 동기 부분에서 강력한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남편이 아내의 불륜을 알았다 쳐도 실제로는 몰랐지만 아내를 향한 복수심 때문에 3살밖에 안 된 자신의 친딸까지 목 졸라 살해한다는 것은 도무지 앞뒤가 맞지 않는 비상식적인 행동이라는 점입니다. 더불어 사건 당일 밤 이웃 주민들이 부부싸움 소리를 들었다고 진술했으나 확인 결과 그것은 802호가 아닌 다른 층의 부부였으며 802호에서는 아무런 소음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범행 도구로 추정된 90cm 길이의 블라인드 줄에 대해서도 변호인은 뒤에서 줄로 목을 졸렸다면
피해자는 본능적으로 목을 조르는 줄을 붙잡으려 하지 뒤에 있는 범인의 팔을 정확히 찾아 핥히는 것은 구조상 불가능하다며 강민우 팔의 상처가 피해자의 반항 흔적이 아님을 주장했습니다. 부검 보고서에도 목에 블라인드 줄 특유의 얇은 끈 자국이 남아있다는 언급은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밀실 알리바이에 대해서도 박준호 변호사가 직접 현장을 발로 뛰며 균열을 냈습니다. 경비실과 비상구 외에 아파트 경비실 뒤쪽 휠체어용 경사로가 사각지대라는 사실을 알아낸 것입니다. 변호사가 직접 그 길로 아파트 단지에 진입해본 결과 경비원의 시야에 전혀 띄지 않고 건물 내부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즉, 제3의 외부인이 몰래 침입했을 가능성이 완전히 열려 있었던 것입니다. 이 모든 치열한 공방 끝에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이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유죄를 입증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마침내 법원은 1심의 사형 선고를 파기하고 피고인 강민우에게 무죄를 선고하며 그를 석방했습니다. 이 판결이 세상에 알려지자 대한민국 전체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여론은 극명하게 엇갈렸습니다. 대다수의 대중은 여전히 강민우가 아내와 딸을 죽인 진범이라고 굳게 믿으며 법원의 무죄 판결에 분노했습니다. 무죄 판결 이후 검찰은 끈질기게 상고했고 2005년 대법원이 무죄 판결을 파기환송하며 사건은 다시 기나긴 법정 싸움의 늪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사건 발생 8년 만인 2009년 2월 대법원에서 최종 재판이 열렸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범행 동기가 불분명하고 검찰이 제시한 사망 추정 시간은 유죄를 입증할 만한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준의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며 제3자에 의한 범행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결국 강민우는 최종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대한민국 법의학계가 해외 법의학자의 논리에 완벽히 패배한 뼈아픈 사례로 남아 검찰과 과학수사계에 큰 치욕을 안겼습니다. 이를 계기로 한국 정부는 법의학 및 과학수사 기술 발전에 대대적인 투자와 개혁을 진행하게 됩니다. 무려 8년이라는 시간 동안 대중의 손가락질을 받았던 사건. 한간에서는 강민우가 풍부한 의학 지식을 이용해 영화를 보며 완벽한 범죄를 설계했고 막대한 돈을 들여 유능한 변호사와 법의학자를 매수해 법망을 빠져나갔다는 소문이 파다했습니다. 이에 대해 박준호 변호사는 단호히 반박했습니다. 이 부분은 결코 재벌이 아니었습니다. 병원 개원을 위해 전 재산을 담보로 1억 5천만 원을 대출받은 상태였고 재판이 길어지며 강민우의 재산은 바닥이 났습니다. 저는 그의 결백을 확신했기에 무료 변론에 나섰으며 국내 법의학자들이 모두 검찰 측 눈치를 보며 증언을 꺼렸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자비로 해외 법의학자를 초빙했던 것입니다. 강민우는 8년간의 기나긴 재판과 사회적 낙인으로 인해 심각한 대인기피증과 불안장애를 앓게 되었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과 눈을 마주치는 것조차 힘들어했습니다. 최종 무죄 판결 이후 쏟아지는 언론의 인터뷰 요청을 거절하며 그는 이렇게 짧은 심경을 남겼습니다. 이제라도 진짜 범인이 꼭 잡히기를 바랍니다. 지난 세월 제가 겪은 고통을 생각하면 잘못된 수사 방향과 사법 시스템을 원망하고 싶지만 더 이상 사람들 앞에 나서 제 감정을 드러내며 상처받고 싶지 않습니다. 완벽한 알리바이를 가졌던 남편, 그리고 흔적 없이 사라진 진범, 치과 의사, 모녀 살인 사건으로 불리는 이 비극적인 미제 사건은 여전히 한국 범죄사에서 가장 치열했던 법정 공방전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여론은 여전히 그가 진범이라는 쪽과 무고한 피해자라는 쪽으로 팽팽하게 나뉘어 있습니다. 과연 그날 아침 802호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진범은 강민우였을까요? 아니면 그림자처럼 숨어든 제3의 인물이었을까요? 그날의 진실은 오직 2001년 11월 14일 피로 물든 욕조만이 알고 있을 것입니다. 진범은 과연 누구일까요?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